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미지와 토이미지, 저는 데미지는 스파르타의 정치 형태고 토이미지는 아테네의 정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스파르타는 왕과 귀족이 정치적 결정권을 독점을 했습니다.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했었는데 투표권만 있었습니다. 오늘의 데미지가 또 그렇죠. 헌법에는 그 주권은 국민들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손을 보는 주권은 없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출된 사람들이겠습니다. 그게 딱 스파르타의 정치 형태입니다. 왕과 귀족만이 결정권을 갖고 있죠. 아테네는 입법, 행정, 사법, 오늘날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부르는 세 주요한 정치 영역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집단적으로 참여하면서 결정합니다. 데미지와 그 토미지는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뿐만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느냐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테네는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합니다. 의회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 결론으로 법을 만듭니다. 정책을 만들죠. 법정에서는 시민들이 배심원을 참여해서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토론해서 참여해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데미지는 어떻게 하냐? 데미지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선거를 할 때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다른 사람은 그 얘기를 하지 못하죠. 기표에서 투표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죠. 기표에 들어서 누가 볼 사람 커튼을 딱 치고 그 안에 가서 도장을 찍고 나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 모여서 대통령을 결정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전한 우연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총선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득표율은 4%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거의 80석, 100석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집단적 결정을 했다면 그런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순전히 개인적인 선택에서 그 모인 결과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뒤집어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이러한 정치 시세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덕성을 한양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미지는 스파르타의 정치고 토이미지는 아테네의 정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파르타가 도우수한 체제가 아닌가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화 300을 보면 레오니다스 왕 300명을 가지고 10만 대군이 페르시아 싸워지게 하느냐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전쟁에서는 스파르타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태 인류 역사에서 남긴 공헌을 본다면 아테나와 스파르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스파르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스파르타식 훈련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300이라는 영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테나는 철학, 문학, 역사, 천문학, 수학, 의료, 현대 인문학, 자연체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전도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가 존속하는 동안 시민들이 남는 자신들 시민들의 삶은 스파르타보다 아테네가 훨씬 더 인간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 근본적인 제가 정치학자로 설명했지만 바로 정치를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고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이미지라는 것은 국내 번역의 토이, 심의, 협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측면에서 강조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딜리버레이션 영어를 보면 디스커션, 콘시더레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론하고 심사숙고한다 두 가지 결합되거든요. 토이는 토론한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고 심의협은 심사숙고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심사숙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이미지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강조는 토이미지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토이미지 핵심 개념이 이렇습니다. 정치적 선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는 토의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그게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결정하든 그게 정당화되려면 자유롭고 평등하고 합리적인 행위자, 시민들이
토론은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료 개혁을 한다고 대통령이 소리인데 하고 있는 모습은 의사들에게 그냥 대가리 받고 시키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요미식 관점을 보면 합법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신고리 오리코기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공론조사에 맡겼습니다. 마이크 좀 끼워서 얘기해. 좀 너무 많이 부리는 거. 대통령이 선거에서 과정에서 신고리 오리코기를 중지시켰다.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선거 공약대로 그냥 중지시키는 거지 왜 그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느냐 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토요미식 관점에서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하는 행위는 합법적이긴 하지만 그 의견을 국민들에게 물어왔다는 점에서 저는 토요미적 원칙에 훨씬 더 가까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가 바람직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공론조사를 어떻게 설계하고 진행하는지 절차에 문제 하자가 있었던지 그 정신은 훨씬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도 권력은 대통령이든 국회든 제도 권력은 시민들의 의사소통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 이게 토요미식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치체계 권력보다 시민들의 의사소통 권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도 권력이 의사소통 권력에 복종하는 게 제도적,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관행으로서도 충분히 의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대통령이 집권한 지 절반, 반환 정도 돌지 않았는데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탄핵이라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 제도 권력도, 대통령 권력, 헌법적 권력도 시민들의 의사소통 권력에 따르고 수용해야 한다. 그것을 정당화가 타당하다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미식 핵심 요건은 시민들이 정치인들이 아니라 스파르타처럼 왕과 귀족이 아니라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두 번째로 공적인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살고 공적인 문제, 퍼블릭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롭고 평등한 이성적 토론을 해야 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것은 시장의 돈이나 정치체계의 권력이나 이런 것 혹은 사회적 유계질서나 신분, 그 다음에 인종적, 성적 그런 우울함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하려면 그게 현실에 가능한가?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건 뒤에 나오겠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테크닉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공론조사와 지난 정부에서는 공론조사와 토요미식을 추구하는 특히 시민연합, 제도화된 방법을 추구하는 가장 큰 차이가 의사결정을 시민들이 직접 내린다는 데 있습니다. 공론조사는 공론조사 의뢰한 대통령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들여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것이지만 의사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법적, 제도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각성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배심원 재판할 때 우리나라는 국민 참여 재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배심원 재판과 같은 데 차이점은 배심원 재판은 배심원의 결론을 판사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의사결정을 시민들이 내리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국민 참여 재판은 판사가 받아들여도 되고 아니어도 되지만 그런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토요민주주의가 필요한 정치적 이유를 보겠습니다. 대표들의 이익 변화. 존 스튜어트 밀 같은 19세기 영국의 철학자들은 영국의 의회가 아테네의 민회보다 훨씬 우수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발된 소수 의원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하기 때문에 아테네 민회처럼 장사미사,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만드는 중정치에 휘둘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제도화된 의회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어도 미래
그런 생각 기본적 이면은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 토론의 결과가 국가와 사회 전체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대의민주 국가에서는 대표자들, 대통령도 의원들도 국가와 사회 이익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혹은 자기가 속한 정당, 집단 그런 것들의 이익에 편향을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구정당이나 구구파들이 득세하고 엊그제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유세시민을 저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적대 정치, 혐오 정치가 횡행한 이유도 제가 보기엔 정치가 국가와 사회 이익보다는 편가를 피하고 편가를 가면서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적대감을 고조시킨 정치 지수가 시민사회까지 고착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정당 정치의 중요한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의 비대칭입니다. 특정 직업인이 과잉 대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회가 그렇죠. 전체 국민 중에 법조인들은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명 있는 국회의원 중에 법조인들이 50명이 넘습니다. 거의 2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런 특정 직업인들이 과잉 대표로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선거에 4명이 나왔죠. 4사람이 다 법조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은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죠.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전문성과 상향합니다. 지금은 정보화 된 사회입니다. 과거에는 전문성이 귀했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법전을 보기도 어렵고 내가 본다 해서 읽기도 어렵고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유튜버 가면 다 했습니다. 챗 GPT에 물어보면 더 빨리 보여줍니다.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전문성이 필수 요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전문성은 이제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값싸게 10수년씩 고시 공부해도 모르는 것을 챗 GPT가 5분만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됐습니다. 전문성이 국민의 대표성을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 자질인 세상은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심리적 특성이 훨씬 더 필요한 세상이 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적대정치 결성을 했습니다. 적대적 정당이 특히 제가 보는 양당 체계인 나라,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양당제가 고착된 국가에서 적대정치가 일반화된 것입니다. 정치관이 선거 투쟁과 관직 산업으로 변질됐습니다. 우리는 대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과거에 이민가이제 있었는데 요즘은 이민간다 말 안 하죠. 여기서 싸워야 합니다. 더 많은 골을 만들고 내 편을 더 많이 만들고 상대편을 더 세게 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가와 사회에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우리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 빈곤, 청년 실업, 주택 문제, 남성 여성 성대결, 지역 차별, 수도권, 지역 격차 이렇게 들을까요? 마이크 여기서. 한 요 정도 떨어지지. 여기야. 떨어져서 하나 괜찮아. 가오리는 예. 앵커를 줄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화된 적대 정치를 완화시킬 방법을 두고 시민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대 정치가 구조화된 이유는 선거민주주의의 어떤 내재적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로서는 그래서 선거에서 지난 대선에서 저는 반대 투표라고 합니다.
내가 A, B 두 사람이었는데 나는 A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는 A가 좋아서 아니라 B가 싫어서 그래서 A를 찍었습니다. B를 찍은 사람도 B가 좋아서 A가 싫어서 B를 찍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주로 스윙보터라고 할 수 있는 무당파, 중간층 이런 사람들에서 많이 이런 투표 경향을 물론 정치적 정체성, 정당 정체성 확실한 사람은 그냥 평생 안정등만 찍습니다. 그 중간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대 투표하는 경향이 역대 재선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투표는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자질과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미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정당들의 적대적 상호전환을 통해 그리고 그래서 적대적으로 상호전환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너무너무 미워하지만 그 상대방이 존재함으로써 내가 혹은 나의 정치 정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미워서 민주당을 찍거나 혹은 반대로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을 찍거나 하는 경우가 상호우존하는 경우가 됩니다. 상대 정당의 실패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준 미달의 지혜를 토의원을 국회. 아까 존슨 미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존슨 미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라면 국회에서 하나의 이슈에서 토론할 때 300개 의견이 나오고 300사람 하나씩 300개 의견이 서로 백과정에서 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 비정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에서 의견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제1당과 제2당. 그래서 그게 3,000명이 되더라도 의견은 두 가지뿐이고 그 두 가지 의견에 제가 보기엔 시민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바람직한 의견들이 아니라 정당들이 갖는 자기들 이익을 우선하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당별로 결론이 정해졌기 때문에 토론하지 않습니다. 토론하기보다는 토론하는 척을 합니다. 토론하는 척을 하면 자기들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로 토론을 합니다. 독단적인 정부, 행정부가 요자자고 그러죠. 지금처럼 대통령 속한 정당과 그 제1정당이 정당 속에 있다는 여소야대인 경우는 국회가 대들하게 걸립니다. 지금 그 전형적인 형태를 보고 계시죠? 국회가 법을 만들면 대통령은 거부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법안이나 행정지시를 할 때 국회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5년 내내, 다음 총선이 있으시면 5년 내내 대들하게 걸립니다. 반대로 여대 야수의 경우 대통령에 속한 정당과 국회 일당이 같은 경우 그때는 독단적인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그런 식의 정책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4대강 정책. 4대강 정책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죠. 불신받는 사법법. 유전무죄. 너무나 유명한 얘기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특히 그 재벌들 저는 한국 사회에서 부패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부패가 있는데 가장 부패한 집단은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벌들이죠. 특히 재벌들이 한국의 모든 영역을 부패시킵니다. 정치인들 부패시키고 행정 고위 관리들 부패시키고 교육, 언론계, 종교계 한국 사회 거의 모든 영역을 부패시킵니다. 특히 재벌들인데 우리나라 법원들의 판결을 보면 재벌들에 관련된 법원은 3, 5의 법칙이 거의 법칙처럼 보여집니다. 실형 3년에 집행유예 5년. 실제로 실형을 사는 사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용이 아마 처음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갈등하는 시민사회. 박근혜 정부 때까지 저는 시민운동도 들어가고 방한 통수라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 저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서명을 했습니다. 활동은 안 하더라도 서명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놓고 한두 번씩 서명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지금까지 서명하는 메일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민사회 의견을 중지를 못하고 그것을 정치계 전달하는 과정이 의미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미 편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 영역을 굳건하고 그것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각자 생각 길이 결론 정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민주가 필요한 20년 중 첫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타월정이 가장 필요한 동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미주자들, 역사적으로는 철학주가 플라톤, 근데 자유주의자들, 존 스투트 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타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 뽑은 정치적으로 보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가려 뽑을 수는 선거를 중요시한다. 아테네, 미네, 아무나 선착순으로 들어가서 국정을 논하는 것, 장삼이사, 이런 사람들 국정하는 건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타월성을 중시합니다. 보편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일반 시민,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이런 측면에서 보편성을 중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플라톤은 그래서 철학자들, 사물의 질을 깨뜨리고 있는 철학자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와 다르게 일반 시민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요리사가 100가지 요리를 하는 겁니다. 100명의 시민이 각자가 잘하는 요리 한 가지 갖고 와서 같이 먹는 뷔페, 이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두를 고를 때 내가 구두장이가 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가서 구두를 잘 만드는 구두쟁이들이 만든 구두를 내가 신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발에 가장 잘 맞는 구두는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 발에 잘 맞는 구두는 내가 한다. 나에게 가장 좋은 정치제는 내가 안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 이익이 대변되고 어떤 정치적 이익이 실현되어야 되는지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법대에 나온 사람보다 내가 훨씬 잘 알 수 있다는 게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였습니다. 루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소는 영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유로운 줄 알지만 영국 사람들은 딱 바로 선거하는 날만 자유롭다고 얘기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바로 그 정치 지대에 묶여서 노예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편성을 중시하는 사람들, 대표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는 것을 훨씬 중요시했습니다. 토의민주주의는 이 보편성과 타월성 두 가지를 결합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토의적 결정을 하는데 시민들이 토론하는 출발점을 바로 타월성의 기초에서 토론합니다. 예를 들면 공론조사하고 교육정책이나 아니면 신고를 거기 공론조사 토론할 때 일반 시민들이 3박 4일이든 5박 6일이든 모두 토론할 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공론조사 가기 전에 신고를 거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각각의 전문가들이 만든 자료집을 보고 갑니다. 짝자로 된 것도 보고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된 것도 보고 합니다. 한 달이나 보는 정도 보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가서 공인조사 현장에 가서 각 전문가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질문 응답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출발할 때 타월성에 출발해서 타월성에 플러스 일반 시민이 갖고 있는 보편성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을 함께 어울려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 배심원 재판이 바로 그런 제도입니다. 배심원 재판은 직업적인 판사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업인들이 자기 직업에서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직업적 편견을 걸러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배심원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배심원 재판이
제도를 확보하게 되었잖아요. 저것들에 의해서 산모의 법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진작에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보편성과 탁월성을 결합할 수 있는 토요지지가 가장 바람직한 정치 체제라고 보여집니다. 의사결정의 정치적 의사결정입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이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탁월성. 그런데 탁월성이 갖고 있는 함정을 보겠습니다. 올바른 관점은 하나입니다. 플라톤은 올바른 관점은 딱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만물을 깨뜨릴 수 있는 딱 하나. 그게 이데알이고 이데알을 깨우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올바른 관점, 그 전문성은 최소한 전문가들 숫자 플러스 알파만큼 더 많습니다. 4대강만에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TV에 나온 전문가들 말고도 일반 신문사에서 4대강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지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느냐? 지난번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편드는 전문성만 대표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대변될 때 가장 나쁜 전문성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가 탁월성을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거는 그냥 연연하게 표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견을 정치로 반영하는 루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선거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선거가 항상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한 번 잘못됐을 경우에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성 중에 어느 관점이 올바른지 판단할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미래 같은 게 있다면 거기에 비춰질 건데 인류 역사를 봤을 때 그런 것은 없고 어떤 문제가 됐든 수많은 전문성과 수많은 관점들이 항상 경쟁하게 말입니다. 전문가 의견 중 부적절한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가 당연히 되겠죠. 두 번째, 탁월성과 보편성을 결합할 때의 장점, 교험적 판단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교험적 판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의 집중을 도웁니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요리했던 사례를 사실은 한 사람의 탁월한 셰프가 만든 100가지 요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100사람이 각자 자라는 한 가지 요리해서 가져오는 100가지의 정보, 그러한 정보를 보고 그러한 정보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좀 단단 얘기지만 챗 GPT 갖고 있는 장점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많은 정보풀에서 내가 요구하는 질문에 가장 적절한 대답을 찾아내는 게 챗 GPT의 딥러닝이라면 바로 그것을 현실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이디어 풀을 확장하는 토미적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 지식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구조를 선택한 방법 이런 것들이죠. 일상적 지식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누적되었던 바람직한 그런 지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편향성, 집단사고, 집단사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집합지성과 집단사고를 구별합니다. 집합지성,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100가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다른 예를 들면 영국을 보고 한 사람이 전문 평론가 한 사람이 평론하는 것보다 100명의 시민이 각자 평론해서 모은 것 그보다 훨씬 탁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를 현대 언어로 번역하면 제가 생각해 그게 집합지성입니다. 집합지성 영어로 치면 컬렉티브 위지성입니다. 컬렉티브는 컬렉션이라고 하죠. 흔히 미스폰 수집해서 전선에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미스폰 하나가 다 살아있죠. 그걸 녹여서 총무 하나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컬렉티브 위즈로 인해서 100명의 사람들의 위즈도 지혜가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거. 그게 컬렉티브 위즈고 그게 집합지성입니다. 반대로 집단사고는 그룹 싱크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집단이 생각을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게 집단사고입니다. 집단사고의 예는 1961년에 미국에서 쿠바 미사일 유기가 왔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무하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대책회의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군 장정들이었죠. 합참 장정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까지 또 하나의 생각. 한판 붙어야 됩니다. 이 생각만 합니다. 그럼 그보다 영광급 장교들을 다 모아놓고 아무리 모아놔도 딱 하나의 생각밖에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집단사고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아도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고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그런 아이디어의 풀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집단사고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는 기술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시민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 윤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 회의 의사 플라톤이 왜 전문가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 때 너가 병이 들었을 때 의사한테 갈래? 아니면 옆집에 할머니한테 갈래?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당연히 전문가한테 가겠죠. 의사한테. 정치도 마찬가지야. 사회가 병이 들었을 때 전문가한테 가야지 옆집 할머니한테 가면 안 된다. 라는 게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토이민 씨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령 제가 암을 걸렸는데 의사가 수술합시다. 그럴 때 의사 말을 들어야 되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약물 치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암을 받아들이고 가는 날까지 내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의사를 가볼 수 있겠죠. 이 의사와 처방이 다른 다른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 생각할 때 가장 탁월한 철학자가 나타나면 다 그래요. 시민들은 그 사람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의 아우라에 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나 자신이 되고 그렇다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바로 우회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이 사회를 만들고 삶을 만들고 사회를 구조하는 우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플라톤이 예를 드는 선장입니다. 거칠고 험한 바다를 나갈 때 유능한 선장을 모실 것인지 옆집에 사는 아저씨를 모실 것인지 너무 뻔하지 않느냐 하는 게 플라톤의 설명 방식입니다. 토임지의 설명 방식은 선장은 우리가 주는 목적에 따라서 항해를 하는 사람이고 그 배를 가지고 언제 어느 항구로 가서 무엇을 그 배를 용도로 쓸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플라톤이 얘기했던 철인 정치가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기술자이거나 혹은 쓸 수 있는 하나의 대표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토요민주주의와 시민의 토요민주주의 유형을 토요민주주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제가 정리한 것은 네 가지로 있습니다. 공론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권능과 참여 거버넌스 공동지역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론조사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특히 천정당 터널 때문에 시끄러울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론조사를 하자고 제언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 때까지도 계속 다 실패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토의 과정이 부실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볼 때 공론조사나 시민은 정치적 관점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 참 기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공론조사가 했던 것은 그냥 하나의 이벤트성 여론조사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론조사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소그룹 미팅을 해서 소그룹 미팅에서 시민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그 토론을 한
한번 속으로 미팅한 후에 다시 바꿔서 그룹을 새로 만들어서 토론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게 한 번에 그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 토의 과정에 대한 단순한 이벤트적 행사, 생각한 게 아니라는 판단하게 됩니다. 시민의 개혁을 보겠습니다. 국가적 이슈를 시민들이 이성적 토론을 거치는 결정하는 방식. 가장 중요한 선거법을 개정한 것, 그리고 헌법을 개정한 것. 해외에서 외국에서 사례가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의미라는 게 제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때 그랬었습니다. 그 방법은 공론조사 방식과 유사합니다. 공론조사 방식은 무작위 추첨을 하는데요.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뺑뺑입니다. 뺑뺑이를 돌리는데 추모라는 것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소득 계층별 그런 식의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그 카테고리에 맞게 뺑뺑이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을 500명 구성한다 할 때 500명이 전체 5천만 명의 인구 구성과 아주 비슷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이 인구가 반이니까 500명 중에 250명 수도권 지역으로 뽑습니다. 그게 영남이 한 20% 되면 그 비율에 맞게 영남의 인구를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역별로 배려하고 그 다음에 성별로 여성이 인구 많으니까 여성은 251명을 하고 남성은 249명을 합니다. 연령별로 20,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추첨을 하는 그게 추모와 무작위 추첨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5천만 명을 그대로 축소 복사하는 것 그것이 소호주 영어로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하는데 5천만 명의 소호주를 구성한다.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구성하면 토미지 이론에서는 그렇게 5명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 그것은 5천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된다. 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 비유를 가장 많이 드는데요. 라면을 끓일 때 라면 국물 맛이 간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라면 국물을 다 들이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숟가락 하나만 먹어봐도 되죠. 숟가락 절반만 떠 먹어봐도 되죠. 숟가락 절반만 떠 먹어봐도 그 라면 한 그릇 전체 간이 맞는 거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저어야 되겠죠. 잘 저어지게 추모와 무작위 추첨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계학적으로 반 숟갈만 떠먹어도 5천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에 모인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에 기반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론조사처럼 한번 해봐 하고 그냥 바로 접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렇게 토론해야 됩니다. 최소한 서구의 배심원 재판처럼 결론이 날 때까지 토론해야 됩니다. 시민의 사례를 법적 권한이 부여된 사례들 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선거법 개정을 했고 2016년 알랜드 기원이라는 시민회가 있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례는 이래경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던 열림의 지식이 거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2021년에 이미 한국에서도 10만년 날 정도로 기후 시민회가 유럽에서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시민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여기부터 순위지 저희 뇌피셜이기 때문에 허황된 얘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법부에서 특별 시민회를 구성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국민 발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국민 발안이라는 것은 법률안을 국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대신 국민 청원만 있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국회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어 주시다는 게 청원이고 국민 발안은 국민들이 법률안을 딱 만들어서 국회에 딱 보내는 겁니다. 이거 통과시켜야 되고요.
국민들이 그런 법률안을 만들었어요. 그런 국민 발의와 그러면 국민들이 만든 법률안 지금 제도는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국민투표를 결합해서 특별시민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헌, 해외에서도 개헌 과정할 때 시민회에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정치 관련법을 제정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정치 관련법은 중위 재원이 묵과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선거제나 그 정당법 같은 게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정치 관련법으로 국회의원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런 국회의원들의 지위, 그 다음에 선거 주기, 임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알바를 쓸 때에도 알바 근무 조건, 그 다음에 임금을 얼마 줄 것인지, 얼마 줄 것인지 그걸 다 상의해서 국민들이 결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도는 알바생들이 자기들이 근무 조건 정하고 임금 정하고 복지 후생 다 자기들이 정하는 제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제도죠. 그래도 정치 관련법 특히 이런 것들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시민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윤리특위를 대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그런 직을 보장하는 게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그 윤리적 평가를 하고 직위를 박탈해서 국민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맡았는데 같은 동료가 끼리끼리니까 절대로 강경한 조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의 거부권을 해결하는 법안을 제의할 때 시민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핑퐁게임하죠.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이것은 이중 동정서인데 대통령도 국민을 직접 뽑아 의회도 국민을 직접 뽑았는데 이 두 개의 권력기가 서로 충돌할 때 그럼 어떻게 되냐? 국민이 해결했죠. 국민이 둘 다 만들어놨으니까 국민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상원 역할을 해서 이 법은 통과하다는 기각이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개헌을 위한 특별시민이 필요하고 지방의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국가 주요 전략적 정책, 통일, 국방, 외교, 교육, 보건, 의료 등등 교육을 했죠. 그 다음에 전략전단 그런 것들도 시민회가 아니라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통일, 국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방을 어떻게 시민들이 민간인이라고 해서 결국시켰지만 오히려 국방을 시민들이 합니다. 미국은 국방부 장관을 절대로 군 출신을 시키지 않습니다. 다 민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군발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군발이라고 해서 그런가?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인들이 맡길 수 없다. 왜냐면 아까 그룹스니까 집단 사고를 그랬죠.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죠. 왜? 직업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들. 직업적으로 총 들고 나가서 싸운 것만 그렇게 했고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방 정책을 군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군인들은 뭐 하는 거냐? 전투를 하는 사람들. 전투를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전쟁할 것인지,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민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절대로 군인들이 맡기지 않고 민간 출신 시민들을 맡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 정책도 당연히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국민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사안이라는 정보를 국민들이 제공하는 법적으로 공론전이나 시민 등등을 갖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가 악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유신헌법에 국민투표를 통과했었죠. 해외에도 특히 권위적인 정부일수록 국민투표를 많이 활용합니다. 스위스에서도 주민투표가 많이 발달했는데 스위스에서도 주민투표를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스위스 한 마을에 이슬람 사원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모아서 주민투표로 이슬람 사원 같은 모양 양식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지사를 역임했었는데요. 그가 선거에 나간 계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민당 출신 주지사가 세금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교육,
환경 보건에 도입을 세금 원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인사들이 주민 소환 운동을 통해서 민주당 주지사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안원서 슈왈체가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국민투표가 바람직한 제도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조사나 시민회의로 한번 사전에 걸러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가 정책 결정을 해서 국민에게 구할 때 공공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핵발전 전환 교육 중일 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책 딜레마, 비용 부담과 형평성 등에 처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나 삼성은 반도체 공장이 미국을 하는데 텍사스로 하죠. 이원의 설명을 잘 아시겠지만 텍사스가 RG라고 하죠. 재생에너지 가장 많이 발전한 곳이 텍사스입니다. 텍사스가 그렇게 재생에너지만 발전된 기회가 발전소를 질 때 주민들에게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재생에너지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세금은 우리가 내겠다. 잡았죠. 그렇게 해서 발전하게 됐습니다. 지방정치에서도 지역 이슈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 가보면 전북대학교 앞에 옛날에 변두리였던데 그 지역에 종합운동장이 있었습니다. 그 종합운동장을 월드컵 할 때 월드컵 경기장 그쪽 옮기려고 거기를 활용을 했습니다. 월드컵이 2002년생이고 20년 지났죠. 뭘 할지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 서로 다양한 이해 갈등이 상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도지사든 시장이든 의회가 해결을 못할 때 그때 시민들이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국의 시민들은. 사법부에서 헌법재판소를 시민들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도 법정은 시민들이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살인 같은 형사법정은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고 소크라테스의 사형 선고를 했던 그런 법정, 시민법정, 정치 관련 법정이 많이 따로 있는데 그게 오늘날로는 헌법재판소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배심원 재판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가 행정수의전을 관습법을 예를 들어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원헌법국가에서 가장 치명적인 헌법재판소의 약점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에 따른 절차들을 우리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조문을 넣으려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투표를 붙여야 되고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과정을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이 슬그머니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조항을 끼워 넣으면 같습니다. 엄연한 국민주권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뒷문으로 빠져들어서 헌법 조문을 끼우는 겁니다. 이런 제도적 부실을 제도 미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헌법재판소를 시민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모든 헌법재판은 다 시민으로 대처할 필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헌법소원하는 신청자가 이것을 시민에서 판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그때 시민에서 헌법재판하게 되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혹은 헌법재판 시민의 의원 청구 방법을 제도화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심원 재판을 제도화하고 일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 이렇게 많은 재판 안 그래도 재판이 너무 많아서 그 사법심법원을 따라 만든 재판 한 얘기 나올 정도가 많은데 어떻게 그걸 다 배심원 재판을 하고 하시겠지만 미국도 전체 재판 중에 배심원 재판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심원 재판의 판결이 다른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법관이 하는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은 재판을 다 배심원 재판이 하는 게 아니라 원할 때 그때 1% 정도만 배심원 재판을 하여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법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제정위원회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처벌하는 기준은 엄청나게 달라요.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드냐?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황제노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황제노역 같은 데는 하루에 노역, 돈을 벌금 맞을 때 노역을 하는데 하루에 1억씩인가를 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5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없어서 노역을 하는 사람은 하루에 20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100억을 돈이 없어서 노역을 하는데 100억을 20일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황제 노역이죠. 이 사람은 원래 법에 따르면 죽을 때까지 미국이나 유럽에 파는 법정처럼 100년, 200년 노역을 해야 되는데 단 20일 만에 그 노역을 끝냅니다. 그 양형 기준을 맞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해야 된다. 그래야 황제노역 같은 얘기들이 없어집니다. 요약하면 토요민주주의와 시민주의의 가치를 볼 때 토요민주주의는 원칙에서 정당합니다. 국민주권 시대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당연하죠. 권리에서 평등합니다. 대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 참여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수백 명, 수천 명 아무리 많아봐야 수만 명 정도만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습니다. 토요민주주의는 추첨을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바로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에 평등합니다. 과정에서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리고 외적인 간섭, 시장의 자본이나 정치적인 권력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과에서 전문성을 보장한다. 아까 말씀드린 4대강처럼 그런 왜곡된 전문성, 지지를 받지 못하는 비뚤어진 전문성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서 효율적입니다. 경주에 지금 방사능이 모인 천장 있죠. 그게 70년대 9월부터 시작하면 거의 50년 걸렸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전라북도 부안에서는 10수년 전에 그때 거의 3년 동안 부안 주민들과 서울 주민들과 옆에서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 사회적 비용을 따지면 토요민적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반대 자세의 수용성. 우리는 대선 혹은 총선 끝나면 패배한 사람들은 돈을 사기지 못하죠. 다음 선거 때 두고 붙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론자나 시민들, 배심을 심한 사람들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면 이 결과는 당신이 원했던 것이니까 체크하고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당신이 결과를 수행할 것이니까 체크하고 됩니다. 90% 이상이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닌 사람 중에 90% 이상이 수용을 한다고 체크를 합니다. 수용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가진 의견과 다른 의견이 채택되지만 왜 그 의견을 타당해서 있는지 그리고 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점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합의하지 못하지만 그 정책이 수용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을 기꺼이 수용하게 됩니다. 투표 민주주의, 투표로서는 절대 이룰 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수용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갈등보다 시민 덕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토론에 모여서 토론하면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해하는 데 상대방을 이해하시게 되고 그런 이해법이 넘어져서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시게 됩니다. 먼저 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주시민의 육성은 가장 좋은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제도할 수 있느냐? 저희 물어보시면 그건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건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훨씬 더 다양하고 좋은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